이제 앞단으로 쭉 들어오셨을 때 프론트엔드 쪽으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백엔드여가지고 뭐 웹페이지를 보여주거나 그렇게 재미있는 화면은 없어요. 전혀 한 페이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말고 그 프론트엔드를 도와주는 백엔드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백엔드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이제 시계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보면 이제 우리가 시계가 이제 앞에 있는 우리는 패널만 보고 이제 시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계를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보면 앞에 있는 패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태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태엽들도 그 시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명품 시계일수록 앞에 있는 패널도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 들어가고 되게 여러 가지 수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이제 뒤에 있는 태엽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싼 시계일수록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내구성도 커서 이제 충격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초심이 고장났더라도 시침이랑 분침은 동작이 돼야 되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랑 예를 들어 보면 프론트엔드는 이 앞에 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한테 얼마나 이쁘고 그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백엔드는 이 뒤에 있는 그 동작하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 태엽처럼 이렇게 동작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용자의 부하가 굉장히 쭉 몰렸을 때 그것들을 견뎌내야 되고 그 동시 사용자가 몰린 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도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쌓이더라도 일정한 응답 속도를 돼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백엔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건데 백엔드는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개발 환경으로 개발하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사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반 정도는 직장인분이시고 반 정도는 학생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반 정도 이제 학생분들은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되게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직장인분들은 뭔가 이제 나온 내용들 중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QA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네이버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집에서만 PC에서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고 그 서비스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모바일이 보급이 되고 타블렛 PC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는 이동하면서 계속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넥스트 디바이스가 생기면은 거기서 또 네이버에 대해 접속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희 라인 메신저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가입자 수가 4억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점점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 중고나라에서 자기의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쌓이길 때마다 그 기존의 그 구조로 대응할 수 있냐는 게 의미를 가지게 돼요. 분명 예를 들자면 뭐 동시에 1000명만 견딜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점점 서비스가 커지면서 3000명, 10,000명이 되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었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속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동시 접수도 크니까. 그 전에 보면 서버가 뭐 10대면 됐던 거를 이제는 뭐 30대, 많게는 100대 정도가 이제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스펙도 굉장히 커져요.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뭐 4코어짜리 CPU를 쓰다가 정말 사용자가 많이 받았고 연산 처리해야 되는 건 뭐 코어 100개짜리 서버도 쓰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보통 기존에는 뭐 2기가, 4기가 잡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케이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100기가를 잡고 동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네이버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이 백엔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백엔드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분명 백엔드를 개발했던
할 텐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디플로이가 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OS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OS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분투를 써도 되고 윈도우를 써도 되고 맥을 써도 되고요. 심지어는 뭐 스타벅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맥을 쓰는데 그 윈도우 깔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혹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자바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언어를 쓰는 거는 대해서 제한은 없지만 주로 이제 자바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대규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PHP로 돼 있던 거를 자바로 써 옮기는 작업도 여러 번 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서비스도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이제 이 순간에서 왜 자바로 자꾸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점점 자바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바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사내에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바를 썼던 사람이 다른 서비스를 맡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제 원래 썼던 거니까 자바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자바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자바 언어를 쓸 때 그 로컬에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주로 이제 거의 한 80~90% 정도는 이클립스를 씁니다. 그래서 역시 공짜에서 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제이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인텔리제이는 이제 상용 툴이에요. 상용 이제 그 개발 툴인데 인텔리제이는 어떤 게 좋냐면 이클립스에 비해서 뭔가 이제 디테일을 더 챙겨줘요.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는 워낙 그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거에 맞게 환경을 제대로 세팅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팅을 못해서 이제 일일이 각자 개발자분들이 그걸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텔리제이가 약간 더 스마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레파지토리를 SVN이랑 Git이라는 걸 썼는데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이제 Git에 관련돼서 좀 더 플러그인이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인텔리제이를 쓰고 있고요. 그 돈 주고 인텔리제이 쓰신 분이 다시 이클립스로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클립스에 대한 선호도는 좀 약간 좋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제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동작이 되는지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해야 되는데 빌드 툴은 그냥 자바 C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냥 컴파일을 시키지는 않고 빌드 툴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사내에서 쓰는 게 엔트랑 메이븐이라는 빌드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엔트 같은 경우에는 메이븐보다는 설정이 좀 더 디테일해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가져오게끔 해주는 기능이 약간 약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엔트를 굉장히 쓰다가 점차 이제 메이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븐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펜던시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엔트를 챙길 수 있지만 좀 더 그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엔트 설정 파일을 메이븐에서는 단순히 몇 줄만 입력하면 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엔트로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엔트를 사용하시다가 엔트가 안 좋다고 해서 메이븐을 사용하시다가 메이븐이 안 좋다고 해서 엔트로 넘어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이제 요즘 한참 트렌드로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레이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빌드 툴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메이븐에 대해서는 메이븐이 결국에는 설정 파일들이 쭉 있으면 점점 이제 설정이 늘어나면서 설정 파일이 쭉 늘어나고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레이디언 툴은 뭔가 그런 가독성을 좀 더 넣을 수 있게 조금 더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공하는 빌드 툴인데 아직은 이걸로 그 넘어가서 진짜 실제 서비스에서 적용한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다른 외부 회사에서는 좀 쓰는 게 썼는데 근데 우선은 이렇게 바로 그 전처럼 바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 우리가 빌드를 정해 놓으면 한번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지 않거나 제거되지 않는 한 전혀 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누군가 할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 공유, 이제 공동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요비라는 게 이제 Git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SVN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Git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깃으로 있는 이유가 SVN은 이제 간단하게 공통 저장소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Git은 공통 저장소를 여러 개 각각 개발자마다 갖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서로 코드를 리뷰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정확한 프로세스로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Git에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Git이 대외적으로 오픈소스로 Git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만 빌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팀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빌드한 결과물을 모아서 그 결과물을 다 모은 채로 다시 한 번 또 빌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빌드 툴이 또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CI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한글로 표현하면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개발자가 이렇게 여러 명 있다고 칠게요. 그럼 개발자 여러 명이 각각의 기능을 교환한 다음에 공통의 레파지토리에 올려놓습니다. 자기 코드 올려놓고요. 코드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CI 서버에서는 이 머지가 된 코드를 쭉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빌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빌드가 되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자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쭉 한 번씩 다 실행해봐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것 같다. 이거는 분명 널이 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줘요. 예를 들면 개발자 A가 기능을 커밋하죠. 그러면은 그 A라는 기능이 반영된 상태에서 빌드가 한 번 돼요. 빌드 한 번 됐는데 빌드가 실패하면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쭉 메일이 가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기능을 커밋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인지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분명 개인이 이제 자기 로컬 PC에서 테스트하고 커밋을 하더라도 그 CI 서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PC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 빌드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툴은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이 제킨스랑 허드슨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엔 뿌리는 똑같아요. 그 전에 허드슨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 오라클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그 원래 있는 개발자한테 이거는 우리가 갖고 가겠다 해서 원래 있는 개발자가 나와서 자기가 오픈소스로 푼 게 이제 제킨스고요. 근데 대외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보면 제킨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제킨스를 오픈소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화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빌드된 결과물이에요. 빌드된 결과물이 쭉쭉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 어떤 사용자가 이제 하나를 커밋하게 되면 빌드가 한번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빌드된 결과물에 대해서 그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뿌려주게 되는 거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어떤 패키지와 어떤 함수 레벨로 패키지 그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있는 화면에서는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테스트 커버리지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쭉 본 다음에 어느 기능이 커버리지가 이제 테스트 코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특화돼서 그쪽에 테스트 코드를 넣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배포는 뭐냐면 이제 개발까지 다 했어요. 이제 리얼 서버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로컬에다가 반영하고 CI로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이제 거기까지 성공이 다 됐다. 정적 분석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났다. 그런데도 이제 리얼 서버에 바로 반영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또 단계를 겪습니다. 그래서 또 리얼 서버에 바로 배포되는 게 아니라 서버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데브, 알파, 스테이징, 뭐 리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리얼에 바로 배포되는 게 아니라 리얼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그냥 뭐 리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사용자가 직접 CRUD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DB까지 입력할 수 있고 데이터에 DB 입력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게 대부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리얼 서버에 가까운 리얼 서버에 있는 DB의 그 데이터를 쭉 다 가져와서 리얼 서버에 있는 데이터랑 동일하게 한 다음에 서버 스펙도 거기에 유사하게 좀 동일한 CPU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이쪽에 그 스테이징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기능 테스트를 또 하게 되죠. 기능 테스트 한 다음에 이제는 진짜 완벽해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리얼 서버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는 서버가 굉장히 많지만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서버는 이 리얼 서버군에서만 돼요. 그래서 나머지 서버는 접속하지 못하게 다른 이제 서버군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슈가 뭐냐면 코드가 기능이 계속 많아지고 서비스가 커지면은 이 서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대의 서버가 배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 서비스는. 근데 100대를 그 일일이 자기가 컴파일한 다음에 서버에 100대의 서버에 접속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뭐 통캣을 다시 띄우고 이런 작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사내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빌드 배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포인트가 이제 무조건 원클릭입니다. 사전에 정의해놓은 설정들이 쭉 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내가 배포하겠다라는 것만 딱 명령을 해놓으면 내가 대부 서버에 배포할 건지 리얼 서버에 배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쭉 알아서 그 배포 시스템이 쭉 가서 해당 서버에 가서 배포를 쭉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환경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 그림으로 확인해주면 이제 사용자가 로컬에다 개발을 한 다음에 빌드 배포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요. 나 리얼 서버나 대부나 알파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배포 서버에서는 여기서 개발한 그 공용 레파지토리가 있을 거고 그 레파지토리에서 코드를 쭉 가져온 다음에 각각 그 배포 환경에다가 배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개발이 끝났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버 구성이나 그러니까 웹 서비스의 각각의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점 서비스가 커지면서 어떤 구조가 되고 어떤 컴포넌트가 추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장 일반적인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단에 웹 서버를 두죠. 웹 서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로드 밸런싱이나 정적 데이터 파일을 이제 방어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근데 사용자가 어떤 그 데이터를 정지하는 연산에 대한 URL을 요청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웹 서버에서는 해당 그 역할을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그 데이터 요청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WAS라고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글을 남기거나 어떤 뭐 구매라거나 이런 거 하면 영속성이 필요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DB를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가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면 웹 서버 한 대, 뭐 와스 서버 한 대, DB 한 대 이렇게 해서는 부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버를 계속 투입합니다. 거기 그 요청량에 맞게. 서버를 투입하게 되면 그 웹 서버랑 웹 어플리케이션 와스 서버가 1대1로 계속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그 웹 서버는 더 적어요. 그 와스보다는 더 적고, 와스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그 웹 서버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개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는 거고요. 사용자의 이제 영속적인 데이터를 계속 늘려가야 되니까 DB의 개수도 좀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그 기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비슷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린 거고, 네이버 쇼핑이라는 이제 지식 쇼핑 이제 많이 가끔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구매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네이버 지식 쇼핑에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지식 쇼핑 페이지를 가게 된다면 뭐 그 전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네이버 메인에 쇼핑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메인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그 쇼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쇼핑에 있는 데이터를 쭉 갖고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인에 접속할 때마다 내 기존에 만들었던 시스템에 부하가 더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접촉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서버에 대한 투입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으면 웹 서버 또한 증가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 스위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IP를 두고 있다가 어떤 URL 도메인으로 DNS의 도메인을 요청해 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IP를 여러 개 매핑 시켜주는 그렇게 하는 스위치를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이제 아커스 캐시 서버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 연산을 요청할 때 DB까지 쭉 갔다 오면 굉장히 느린 연산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시판에 있어서 상위 랭킹 10위에 있는 글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매번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그 게시판에 들어있는 DB에 있는 그 카운트를 쭉 읽어서 거기다가 오더 바이 한 다음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어딘가에 캐시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동시에 여러 번 요청이 오는 것들은 캐시 서버에다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빠르게 연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는 거고요. 이제 여기선 또 다른 이제 니즈가 또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쇼핑 서비스에서 보면은
쇼핑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자 요청할 때마다 데이터를 정지해서 반환하는 것도 있지만 사내에서 보면 어떤 물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어떤 물품은 기호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한 달간의 그 거래량 금액을 통계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뒷단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뒷단에서 어떤 연산을 처리해서 그 데이터를 정지하는 다음에 DB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또 배치 서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약간 좀 더 이제 연산이 추가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사용자한테는 이제 HTTP로 이제 요청을 받을 수 없고 감춰낸 다음에 그 서비스 우리 네이버 안에서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서 A라는 기능이 필요하고 B라는 서비스에서 B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서비스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데이터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지한 다음에 반환해주는 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에 특화된 서버가 이제 하나 더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서버를 하나 더 붙게 되는 거고요.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메인 서비스를 예를 들면 네이버 메인에서는 그 페이지를 다 이미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뉴스 서비스의 최근 뉴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쇼핑팀에는 쇼핑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영화 서비스는 현재 이제 개봉된 최신 영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내에서 돌아갈 때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려고 그 각각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긁어 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중간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 서버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네이버 서비스가 하나만 또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운영되면 그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B라는 서비스는 예를 들면 HTML iframe으로 어떤 너의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렇게 이제 HTTP로 받아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어떤 그냥 데이터 정제된 결과물을 받고 싶다.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 서버에다가 콜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우리 회사 자체에 회계 시스템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에서 걷어들이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배치를 통해서 남겨진 결과물을 쭉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모든 시스템에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설명드리면 이 각각의 서비스도 이런 구조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서비스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복잡한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내에서도 그런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했다가는 서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거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추적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 서버도 개발하자,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프로토콜은 또 뭐가 있냐면 그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웹 서비스를 제공할 때 HTTP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내에서는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니즈가 뭐냐면 우리는 HTTP 방식은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으면 커넥션을 끊잖아요. 근데 서비스 간에는 커넥션을 맺어놓고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매번 커넥션을 맺고 끊는 비용을 이제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TCP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로토콜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커넥션을 맺고 있는 다음에 데이터를 쭉쭉 받아올 수 있는 형태로 사내 프로토콜을 이제 통해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슈가 뭐냐면 서비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어떤 A, B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그 각각 서비스에서 선호하는 프로토콜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일부러 임의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A로 통일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개발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내에서만 또 통신이 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또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오픈 API라는 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도 가져가고 있고요. 쿡TV에서도 갖고 가고 있고 쿠팡에서도 가져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그냥 그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다른 이슈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한번 API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A라는 기능을 쓰려면 A 슬러시 파라미터 C, B라는 걸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 네 개의 서비스까지는 그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정말 우리가 연동하고 싶은 서비스가 나타났는데 그 서비스에서는 그 API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서비스는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매번 전화해가지고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API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API를 새롭게 하나 만들다거나 그 새롭게 추가하는 API에 대해서는 필수 API라고 명시하지 않거나 이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다양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포맷으로 에러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도 또 있다. 이런 거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하나 더 이제 구제에 또 붙는 게 있어요.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서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 서버에 접속해서 뭐 행위됐는지 죽었는지 볼 수 없으니까 그 각각 서버마다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서버는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동일한 연상이 분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 게이트웨이 서버를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전에는 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점점 서비스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각각 그 배치 담당자, 뭐 아파치 담당자, 뭐 웹서버 담당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담당자가 쭉쭉 쪼개지는 형태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웹 서비스는 어떻게 구조를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거는 구현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뭐 비즈니스 로직을 짤 때는 그냥 뭐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을 짜면 되죠. 근데 이제 보면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 서비스에서는 그냥 자바를 많이 쓴다니까 자바를 그냥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바의 장점이 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도 쓰고 프레임워크도 쓰고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 환경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바로 웹 서비스를 띄우면 JVM 같은 게 이제 플랫폼이고 프레임워크는 그 플랫폼 위에 동작하는 자바 코드가 동작할 때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는 어떠한 특정 기능을 API로 호출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외적으로 알려진 웹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많고 뭐 심지어 정말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네이버 서비스에서 사용한 주로 웹 프레임워크를 자로 이제 MVC 기반 패턴, 디자인 패턴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이 된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웹워크도 썼었는데 웹워크가 스트러처2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스트러처2와 스프링인데 지금 이제 사내에서도 더 많이 쓰는 거는 스프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프링이 자바의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따라가요. 그래서 자바에서 신규 추가된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꾸준히 하니까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기호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사내에서도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주로 이제 스프링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DB랑 데이터를 가져오는 DAO 영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사내에서는 주로 마이바티스를 많이 씁니다. 마이바티스가 어떠한 프레임워크냐면 DB의 데이터를 요청할 때 뭔가 좀 그냥 JDBC를 쓰는 경우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특화된 거는 어떤 그 DB의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쿼리들을 쭉 한 파일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쉽고 뭐 트랜잭션이나 여러 개의 그 쿼리를 동시에 한 번에 쭉 동작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좀 요즘 뭐 과거서부터 많이 나왔지만 하이버네이트도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근데 마이바티스보다는 더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그 진입 장벽이 마이바티스가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이버네이트는 좀 더 공부가 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마이바티스를 많이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이바티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웹에서 찾아보시면 마이바티스를 찾게 되면 아이바티스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아이바티스는 뭐냐면
마이바티스의 과거예요. 과거.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아이바티스를 아직 쓰는 서비스도 많지만 아이바티스에서 마이바티스로 넘어갈 때 굉장히 기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바티스 쓰던 서비스는 마이바티스로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 서비스에서는 무조건 오픈 서비스만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루시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루시라는 프레임워크는 그러니까 뭔가 전혀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걸 창조한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오픈 소스의 기능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오래된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왜 과거서부터 존재했냐면 이런 거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갖다 쓰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내에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떤 팀이 담당을 한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를 잘 가져와서 버그 픽스하거나 이거보다 좀 더 개선된 기능을 넣어서 사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사내 프레임워크가 생긴 거고, 근데 점점 이제 프레임워크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이제 이 루시 본연의 기능보다는 오픈 소스를 주로 사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 하나 설명드리면 블럭이라는 프레임워크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뷰랑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하는 서버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블럭 서버는 어떻게 특화된 거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로 와스 서버를 톰캣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톰캣에서는 HTTP만 반환하는데 저희 그 블럭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내 프로토콜도 제공하고 있고 IDL 기반으로 되어 있는 스리프트라는 프로토콜도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여러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블럭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로 호출하게 되죠. 그러면 HTTP는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스리프트는 IDL 기반으로 객체를 요청하고 여기서는 맵으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칠게요. 그럼 각각 데이터를 요청하는 타입이 다르더라도 블럭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개발자가 정의한 도메인 객체로 다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주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치라고 설명드렸는데 배치는 말 그대로 정의하자면 끊김없이 그냥 하나의 연산이 쭉 실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업에서 개발하실 때도 배치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배치예요. 그래서 사실 스프링 배치 말고 자바기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 배치를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또 이제 특화된 기능은 뭐냐면 스프링 배치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셔서 주로 배치를 돌리는 형태가 리눅스에서 크론탭이나 다른 그 웹 서비스의 코르치나 이런 형태로 돌리잖아요. 근데 네이버 서비스는 유독 독특한 게 아까 전에 그 빌드 그 CI 서버 있죠. 그걸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는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가 직접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크론탭처럼 트리거링 기능이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인증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내에서는 그 허드슨이 0시 0분 0초라고 설정해도 그렇게 그때 딱 실행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제공하는 거고요. 배치가 실패할 경우에는 저희 그 사원번호에 입력해 놓으면 그 사원번호한테 이메일이나 SMS가 가도록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 결론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버전을 올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컴파일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이그레이션에 특히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 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버전이 올라갔다 그래서 나도 그냥 새로운 기능 한번 써봐야지 해서 버전 올렸다가는 여러 가지 이제 버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메이저 버전, 그 맨 앞에 있는 버전이 변경할 경우에는 굉장히 잘 신경 써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내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것도 오라클도 쓰고 있고, MS SQL, MySQL 쓰고 있고요. 근데 점자 이제 사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큐브리드라는 그 RDB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슈가
점점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기존에 잘 동작했던 쿼리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적당히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샤딩이나 파티셔닝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해서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블로그 글들을 DB에 저장했다고 칠게요. 근데 블로그 글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용자들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 블로그를 보려면 하나의 테이블에 쿼리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락을 잡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별로 테이블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용자 아이디의 해시 값으로 이용해서 테이블을 여러 개 나온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분산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또 그래도 속도가 느리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캐시 서브로 돼요. 그 앞전에 이제 설명했던 아커스라는 걸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플랫폼도 쓰기도 하고 키밸류도 쓰게 됩니다. 뭐 테스트는 이제 현업에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단위 테스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테스트는 피니스라는 툴을 좀 쓰고 있어요. 이것 또한 자동화 툴인데 어떤 픽스처를 정해놓으면 버튼 하나 클릭만으로 기존에 정해놓은 기능 테스트 픽스처들이 쭉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부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보통 하나의 서버에서 초당 20만 TPS는 받지 않거든요. 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20만 TPS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버가 뻗기 직전까지 그냥 테스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그냥 다 고려한 다음에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쭉 리퀘스트가 몰리는 거에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근데 주로 그때 쓰는 게 이제 앵그라인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로 풀려 있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도 잘 돼 있고 앵그라인더 사이트 가셔서 여러분이 담당하신 사이트 쭉 넣으시면은 진짜 보트 올라간 듯이 요청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 이제 모니터링은 아까 전에도 설명했으니까 그냥 뭐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24시간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아서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데이터를 쭉 가져오는 거고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담당자한테 SMS나 문자가 쭉 가게 됩니다.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님들한테까지도 다 그 SMS나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슈팅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서비스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게 없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동화 툴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그런 거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삽질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문제가 발생하다가 찾지 못하면 이제 주위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요청하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근데 그 고민하는 유형들을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널 포인트 인셉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디버깅 해보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에서 문제가 특화되어 있냐면은 동시성 문제, 여러 개의 스레드 다른 문제, DB, 그러니까 한 홉을 더 거쳐서 DB 가는 거 문제도 있고요. 뭐 쿼리 던지거나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행이 걸리는 거죠.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메모리 해서 메모리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GC 문제, 뭐 예를 들자면 스탑 더 월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보면 현상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OOM이 하나 발생하더라도 원인은 굉장히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사실 사내 교육만으로도 굉장히 일주일 더 넘게 그 정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를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은데 보통은 트러블을 이제 문제가 발생하실 때는 보통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세요. 그냥 뭐 설정 이거 좀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그러면 잘 되네? 그럼 해결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지 디버깅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원인을 해결해야만 진짜 그 원인이 계속 장처럼 계속 묵혀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러면 네이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해주는 것. 근데 이제 제니퍼라는 거를 APM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APM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용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툴이 쭉쭉 나와요. 이 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힛 덤프도 띄고 스레이 덤프도 떠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뜰 때
그 덤프된 파일 쭉 보면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용자의 우리가 사용하는 보기 좀 편하게 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툴을 쭉 나열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자료 보셔서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로그를 남기셔야 돼요. 흔적을 남기셔야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똑같은 장애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JVM 옵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헬로월드라는 거 있죠. 저희 그 광주 세미나 공지났던 그쪽에 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삽질을 했고 어떤 분석을 해서 결론은 원인은 이거였다.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개발자 담당자는. 근데 알고 보면은 은근히 문제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도 쭉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현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굉장히 디스크를 많이 쓰니까 디스크 폴트가 나는 경우도 있고 네트워크 물리적으로 장비가 에러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마스터 슬레이브 DB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근데 독특한 거는 IDC를 이중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IDC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IDC 하나에만 서비스를 두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서울에다가 IDC를 줬다고 할게요. 그 IDC 가정하면 IDC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부산에 있는 IDC에도 동일한 그 IDC 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비스는 계속 될 수 있게끔 그런 이중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로그도 그 로그 파일로 떨구는 게 아니라 로그를 리모트에서 받아서 쭉 수집해서 보여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계속 늘어나니까 서버도 증설되는 것도 일일이 할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하도비 또 이슈예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하도비를 쓰지 않을 것 같은 서비스도 하도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보면 네이버에서는 오픈소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오픈소스 상용 툴은 거의 안 씁니다. 진짜 오픈소스 써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오픈소스의 버그를 픽스해서 사내적으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픈소스를 굉장히 선호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시스템이 복잡해지게 되면서 그런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 이런 이슈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툴도 많이 나오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 모릅니다. 그냥 각각마다 담당자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헬로월드에 글이 있으면 그쪽에 댓글을 남기시면 그 개발 담당자가 잘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끝이고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